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설 전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변 장관이 처음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2달 전 마윈의 상하이 연설이 꼽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첫날부터 빠르게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3년 7개월 동안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김현미 장관이 떠나고 이제 그 후임자인 변창흠 장관이 왔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취임사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취임사에서는 뭐 덕담을 주고 받는다든지 앞으로의 장기 포부를 얘기하는 게 주를 이루는데 변창흠 장관은 지금 그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도심 내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박아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그동안 이 김현미 장관은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에 집중을 해왔었는데 변창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급 쪽에 무게 중심을 아주 세게 실었습니다. 부동산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한번 안정시켜 보겠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또 최근 3, 4년간 우리 사회에 부동산 공급이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변창흠 이 장관은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꼭 살고 싶은 자리 또 사람들이 꼭 살고 싶은 형태의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급을 늘려보겠다. 사실 이게 공급 확대만 잘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서민들의 주거복지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에 내년 설 전에 이렇게 시점까지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내년에도 역시 집값도 그렇고 전셋값도 그렇고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조사 BSI를 보면 현재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132로 사상 최고치 한국은행이 CCSI 지수를 만든 이후에 지금 가장 부동산 가격 전망 상승 전망이 많거든요. 예. 이래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고 그 돈이 지금 투자로 연결이 안 되면서 돈이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쪽에 달라붙어서 이제 투기 자금으로 가는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난 3, 4년간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수도권 안쪽 이런 지역에 공급이 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바로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꼭 집어서 서울의 도심 내에 사람이 정말 저렴하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집을 집중적으로 짓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대로 발현이 된다고 그러면 도심 내에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리가 지겠습니다만은 저 공급이 장관의 뜻대로 되기만 한다면 주택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의 공급이 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가장 큰 난점은 도심 내에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변창흠 장관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지역을 꼭 집어서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역 부근의 역세권, 네.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공장들이 좀 있으면서 상가나 민가가 있는 이런 지역. 그다음에 세 번째, 빌라들이나 연립주택이 있는 저층, 저밀도 지역, 이 세 개를 꼭 집어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 용적률을 높여서. 그런데 문제는 저기 이제 땅 주인이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서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역세권 쪽에는 용적률이라고 해서 지금 평수 대비 하늘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높은 고층을 지을 수 있냐, 이게 용적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적률 기준도 대폭 좀 완화해서 이를테면 종래에 한 10층 지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걸 20층으로 올리겠다. 이런 어떤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랬을 때 지금 땅 가진 사람이 개발 이익을 또 갖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기 신도시 얘기도 역시 집값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데 3기 신도시가 잘 정착을 하려면 역시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 남양주 왕숙이 서울역까지 이동하는데 25분, 그리고 고양창 등은 10분가량 걸린다. 30분 이내에 도심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면 확실히 좀 3기 신도시 정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저께 이 3기 신도시를 서울과 연결하는 도시 고속철도 계획의 일부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그 두 축은 왼쪽에 지금 남양주 왕숙 지구, 이것은 강동 지역을 돌파해서 남양주로 연결되는 이 남양주에 지금 신도시가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죠. 예. 또 이제 오른쪽에는 고양 창릉지구, 이 신도시 일산 가기 직전 지역인데 여기에 GTX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중간역을 통과해서 도심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뭐 이를테면 30분 내에도 돌파 가능한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총 4개가 있어요.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2군데 가장 이 개발 수요가 많고 개발 계획이 많은 쪽에 2군데가 발전됐는데 저것은 결국 3기 신도시 이제 내년 들어가면 분양 또는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필수적이고 매우 그 타임머리한 시적절한 조처라고 봅니다. 나머지 3기 신도시 나머지 지구,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지구에도 빨리 교통대책이 확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보들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원래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내 주식보 1위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인데 4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CEO 리포트가 지난 28일, 9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보유 지분을 현재 가격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압도적인 1위, 거의 10조, 9조를 좀 돌파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부동의 1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이죠. 아버지인 이건희 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10월 달에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민법상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으로 그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1등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2등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정권시장에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랭킹이 거의 9위, 10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여러 회사를 갖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반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지금 이번 통계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이건희 부회장께서 별세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자녀들 또는 유언장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아직 유언장이 공개가 안 됐어요. 네. 만약에 현재 민법대로 1.5, 배우자는 1.5, 그리고 자녀는 딸, 아들 구별 없이 1, 1, 1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나누게 됐으면 이미 지금 나누어진 거죠. 예. 그런데 그 지분 비율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유가족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른다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훨씬 더 금액이 많은 약 12조, 13조를 넘어서는
완전한 1위가 되고 또 2위가 아주 의미 있는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인 홍나희 여사가 2위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 기업인 또 기업도 안 해본 분이 2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분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3위와 4위가 또 홍나희 여사의 두 딸인 이부진, 이서현 이 두 딸은 지분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재벌 중에 1등, 2등, 3등, 4등이 모두 한 가족이 되는, 직계 가족이 되는 매우 진기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현재 세법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내에 그러니까 4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만약에 특별한 유언장이 없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재용, 홍나희, 이부진, 이서연 이 4명의 가족이 1, 2, 3, 4위를 독식하게 됩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특별한 유언장이 없다면 그렇게 이미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진기한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의 최고 부자로 꼽히는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 하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이죠. 엔투그룹이 지금 사실상 해체 소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 정부 때문이라고 하던데 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알리바바의 오너인 마윈, 이 마윈 마 선생, 미국에서는 이름이 잭마인데요. 이 잭마는 사실 지금 중국 최고의 부자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1등 부자입니다. 예, 우리나라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훨씬 더 주식 보유 자산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주가가 떨어져서 최근 주가 2달 동안 주가 하락한 게 거의 10조 원 정도가 날아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회사를 해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알리바바라는 회사는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네. 사실은 뭐 쇼핑몰 같은 회사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회사가 알리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에 물건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는 자금 결제 회사인데요. 알리바바 물건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살려면 이 알리페이를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리페이 이름을 최근에 마윈 선생이 이름을 바꾸어서 엔터그룹이라고 바꾸고 네. 그게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것을 상장하려고 그러는데 2달 전에 상장 준비를 다 마쳤는데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장을 못하게 하고 저걸 해체하라. 이제 이런 그 오다를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도 멘붕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과연 중국 정부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대체 왜 이러냐. 또 이 파문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매우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 멘붕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 2달 전 마인의 상하이 연설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달 전, 그러니까 10월 달에 상하이 저장성에서 금융인들이 전부 모인 사회차에서 바로 엔터그룹 상장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마윈 회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금융정책이 한마디로 엉망이다. 전당포보다 못하다. 그런데 지금 금융개혁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해왔거든요. 예. 이 대목에서 일부 언론들은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대드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이 나오자마자 실제로 금융당국에 불려갔어요. 중국에서는 위에딴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말을 안 들으면 면담을 좀 합시다. 이런 우리말도 면담 좀 하자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에서 면담하자고 그러면 거의 잡아가서 혼을 내는 거죠. 예. 그 위에 딴에 걸려 들어가서 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지금 아예 엔터그룹을 해체하라.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알리바바나 엔터그룹이나 알리페이 이런 회사들이 너무 커져서 중국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이 너무 커져서 중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산당의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IT 기업은 해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해오고 중국 정부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제대로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그룹은 금융행위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금 결제만 해야 되는데 예. 은행도 아닌 쪽에서 돈까지 빌려줬단 말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는 독점 해소 차원에서 알리바바의 독점을 더 이상 못 보겠다. 해체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알리바바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중국 전 대대적인 IT 기업에 대한 해체, 분할, 반독점 운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지금 세계가 시진핑의 이 후폭풍 여기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중국 상황도 계속해서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일기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